결국에 좋은 칩을 만드는 게 능사가 아니라 실제로 만드는 개발자들이 편하게 쓸 수 있어야 되는데 팀 켈러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엔비디아 GPU로 완전 대체를 하기 위해서 이걸 만드는 거 아니다. 후다 시스템이 아닌 리스크5라는 이것도 오픈 생태계가 있다 보니 이 시스템 안에서 AI 가속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생태계를 만들려는 움직임으로 좀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호석입니다. 오늘 안 다룰 시간 오랜만에 나왔는데요. 반갑습니다. 에런님, 단테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느 때보다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고 기다리셨을 것 같아요. 왜냐면 또 엔비디아 실적 나왔는데 주가는 왜 이 모양이야?부터 시작해가지고 AI는 끝난 거야, 안 끝난 거야? 도대체 정확하게 좀 얘기해줘.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어디서부터 이야기해볼까? 너무 당연히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엔비디아 실적을 추가적으로 얘기할 건 없을 것 같아요.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다 내용은 아셨을 것 같고 실적은 잘 나왔는데 주가는 빠졌다 뭐 이런 내용이잖아요. 어떤 부분들이 좀 인상적이었는지 좀 말씀을 좀 들어볼까요, 먼저? 시장에서 어떤 것들을 좀 이제 실망했나 이런 것들을 이제 집어보자면 뭐 막상 또 제가 찝어보니까 이유들이 좀 많기는 하더라고요. 아마 이거는 이호석 아카데미에서도 비슷하게 표현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기대가 너무 큰 거죠. 시장에선 기대가 너무 큰 거니까 실적이 좀 아쉬웠는데 어쨌든 어떤 것들이 좀 아쉬웠는지를 보면은 매출 가이던스가 네. 그 월가의 컨센서스보다는 높게 나왔는데 소위 말해 뭐 헤지 펀드들의 컨센서스 혹은 시장이 기대하는 컨센서스보다는 약간 낮았다. 이런 얘기들도 되게 많아요. 네, 왜냐면 네, 네. 보통 컨센서스를 이제 시장의 예상보다 뭐 되게 10%막 이렇게 더 크게 상회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시장의 컨센서스의 한 2, 3% 정도밖에 상회를 못했어요. 맨날 서프라이즈. 어떤 로맨틱한 남편이 와이프를 위해서 매일매일 그때마다 서프라이즈 파티를 이렇게 했는데 그 파티의 규모가 좀 작았던 거죠. 저는 그 전교 영등은 없다라는 비유가 괜찮더라고요. 아, 전교 영등이랑도 어떻게 비슷하죠. 전교 영등이 어딨냐 이런 거. 그렇죠. 전교 1등까지 했는데 이제 전교 0등이 아닌 거고 뭐 그런 거였던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저는 사실 이것도 좀 놀랐는데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네네. 전년 분기에 비해서 조금 줄었거든요. 근데 이게 뭐 아시겠지만 이 영업이익률이 한 6.4%막 이런 음. 수준이니까 사실 66%씩 회사가 이익을 남긴다는 게 거의 뭐 말이 안 되는데 어쨌든 지난 분기보다 내려갔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영업이익률이 엔비디아가 계속 올라가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올라가지 못했다는 거에 대한 좀 실망감이 어쨌든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저도 이 얘기하는 것도 좀 약간 웃기긴 한데 매출 성장률도 꺾였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난 분기가 262%거든요. 내가 말하면서도 어이가 없는데 262% 성장했는데 왜 이번 분기에는 겨우 122%밖에 성장을 못했냐? 이걸 뭐 겨우라고 제가 말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제 시장에서는 그런 말씀을 하는 분들도 있긴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성장률 거의 반토막 난 거 아니냐? 뭐 이런 거죠. 200% 넘게 성장한 회사가 100%대 성장을 했으니까 뭐 그렇게도 말을 많이 하시고 또 그다음에 뭐 아시겠지만 컨퍼런스 콜에서도 나오긴 했는데 블랙엘 관련된 거 그리고 사실 이거는 안델공학 채널에서 더 디테일하게 정리가 됐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은 뭐 에러님이 사실은 해주셔도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결론은 그냥 사람들이 궁금한 건 이거였거든요. 블랙엘 그래서 늦게 나오는 거야? 이게 궁금했는데 뭐 젠슨왕이 사실 이렇게 저렇게 말은 했지만 지난 분기 컨콜에 비하면 늦어지는 건 맞아요. 뭐 이런저런 뭐 마스킹이 어쩌고 저쩌고 뭐 얘기는 하셨는데 어쨌든 늦어지는 거는 팩트.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시장에서 좀 실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점들이 실망스러운지를 골라보자면 이런 건데 다만 이제 전체적인 그 숫자들은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아니 화면에 뭐 살짝 보여주셔도 되는데 네. 전체적인 숫자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되게 잘 나왔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거 뭐 다른 걸 떠나서 그러니까 되게 잘 나왔는데 근데 굳이 이제 너무 완벽하니까 이제 그런 결점들을 사람들이 이제 굳이 찾는 거예요. 이 회사의 실적에서 좀 그래서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이제 실적 발표를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 헤지펀드 운용하면서 진짜 제일 황당했을 때가 어닝 쇼크가 났는데 주가가 오를 때예요. 진짜 어닝 빅 쇼크가 났어. 근데 주가가 올라. 그래서 이게 진짜 말도 안 된다 그랬는데 예상보다는 덜 안 좋았대. 그러면서 이제 막 주가가 오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게 주가라는 게 참 예상하기가 좀 어려운 게 실적이 아무리 좋아도 주가가 빠질 수가 있고 아무리 나빠도 주가가 오를 수도 있다라는 사실은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엔비디아 실적이 딱 그런 모습인 것 같고, 대신에 이제 당일날의 주가 반응은 그랬지만, 이제 앞으로 이제 그런 모습들이 좀 중요하잖아요. 근데 중간에 이제 얘기해 주신 중간에 블랙웰 이야기가 나왔는데, 블랙웰 처음 나왔을 때도 여러 가지 이제 구조들이 좀 예상하고 좀 다르다라는 것부터 포함해가지고 여러 가지 설명들을 채널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해주셨는데, 블랙웰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엔비디아에서는? 최근에 나왔던 얘기가 그 방금 단태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마스크 문제 때문에 마스크를 갈아 넣었다. 그래서 지금 문제를 결함을 해결을 했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제 계획에 따라서 약간 지연이 됐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죠. 음, 근데 이게 원래 그 엔비디아가 그 블랙엘 전에 그러니까 이제 호퍼죠. 호퍼 H100, 네. H200 할 때 그 얘네들이라고 하면 안 되지. 엔비디아가 음, 그 뭐 원래 2년마다 새로운 서버용 GPU를 내놨었죠, 사실. 네. 근데 뭐 AMD도 중간에 이제 따라오고 MI300 같은 거 내놓으면서 그러면서 그거를 이제 부스팅하면서 1년에 한 개씩 찍어낸 거죠. 예를 들면 스마트폰을 원래 1년마다 이렇게 한 개씩 출시를 하잖아요. 반년마다 출시를 하게 된 거죠. 훨씬 더 이제 규모가 큰 거. 안 그래도 TSMC 이제 그 캐파도 딸리는 상황인 건데 그렇게 해서 이제 달리는 상황 중에 지금 주력 모델이 지금 H100 뭐 H200 이렇게 갈 텐데 넥스트 모델이 이제 블랙엘 B100, B200에 해당한 거를 지금 내놔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CPU와 결합한 모델이 이제 GB200이라는 거죠. 그레이스 블랙엘 슈퍼칩이라고 하는 건데 아무래도 이제 그 설계 단에서의 문제건 아니면 패키징 그 제조에서의 문제건 뭔가 문제가 있었던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게 뭐 얼마나 큰 문제냐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 그 회사를 다니는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슈가 컸을 것 같아요. 목표 일정이 있을 테니까 그걸 이제 납기 일정을 못 지킨 거니까 뭐 네. 그 뭔가 어떤 부서에서 뭔가 하던 게 밀려서 그 윗단에서도 뭔가 밀리고 계속 쭉쭉 밀려가지고 결국 바깥으로 이렇게 드러난 일정 지연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문제 자체를 해결을 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은 그게 이제 마스크라고 하는 게 결국은 이 그 칩에 이제 그림 그릴 때 이제 사진기 현상할 때의 그 필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필름에 이제 설계 이 그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바꿈으로써 수요를 증가시켰다라고 하는 게 뭔가 설계 측면에서 뭔가 좀 잘못돼 가지고 얘가 계속 이제 문제를 계속 발생을 시키고 있어서 바꿨을 확률도 높고 저는 그게 더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네. 아니라고 하면은 이제 또 미세공정화 되면서 이것저것 하다 보니 TSMC에서 이제 그 설계 파일을 받아 가지고 이걸 이제 제조를 하는 과정에서 원래 이제 그 까만색 하얀색으로 이렇게 딱 그 현상이 돼야 되는데 이 까만색이 약간 번져 갖고 이게 딴 데로 번진다라거나 그러면 음, 전기선이 실제로 연결이 안 되는 게 연결되고 약간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물론 회로적으로 그런 것들을 다 이제 대비를 해서 설계를 하긴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발생하고 수율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뭐 말을 좀 길게 드렸는데 그런 것들 측면에서 문제가 있었던 건 사실인데 현재 해결된 상황이고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비백 자체가 좀 연기가 됐던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뭐 좀 약간 취소를 한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요 부분 아,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는데 혹시 단테님 아시나요? 아니요, 저도 정확히는 잘 모르는데 예. 어, 그런 이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루머랑 네. 실제로 지금 이제 엔비디아가 공식적으로 얘기한 거랑 섞여가지고 정확한 건 잘 모르겠는데 비백이 원래 출시를 해야 될 때에 약간 밀린 상태에서 비백을 일단 약간 취소하듯이 내버려 두고 음, 훨씬 더 수요가 높고 훨씬 더 이익이 많이 나는 B200을 집중해서 빨리 마스크를 해서 이제 해버리자. 음, 라고 하는 쪽으로 약간 흘러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사실상 뭐 기능상으로서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 뭐 블랙은 그대로 이제 나오지 않을까 싶고 반도체에서 결함이 생겼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사실 이제 가장 범하기 쉬운 논리 오류가 약간 이분법적인 사고잖아요. 네. 결함이 생겼네? 그러니까 블랙에는 안 될 거야. 이렇게 음, 생각하기 쉬운데 반도체 설계부터 그 디자인 파일 넘기고 제조하고 패키징하고 그 온갖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칩을 만들고 칩 자체를 보드에 올리고 실장해서 다 이렇게 또 만드는 온갖 그런 다양한 과정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과정에서였던 지연이 있었다라는 거지 전체가 망했다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가장 하이엔드급의 넥스트 GPU가 현재로서는 뭐 기능상 문제 없이 이미 그 고객사들한테 이제 우리가 흔히 CS라고 부르는데 커스터머 샘플링이라고 커스터머 샘플을 이렇게 다 돌린 상황에서 기능적으로 완전히 동일한 그리고 약간 변경된 그런 수율을 고친 것들로 뭐 예정대로 좀 더 할 거다라고 측면을 보면은 저는 사실 그게 3개월의 지연이 있다 하더라도 3개월 지연이 있을까? 얘 나 AMD 쓸래? 뭐 예를 들어 인텔 쓸래? 음, 라고 하는 회사가 과연 있을까? 싶거든요. 아, 그런 그, 해자까지 있는 상황에서 엔비디아의 이번 결함 이슈는
사실은 사실이지만 그렇게 큰 영향은 안 주고 있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비유를 한다면 어떤 비유가 적당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사실은 엔비디아의 블랙웰이라는 칩 자체는 다른 경쟁 상대하고 비교해보면 너무 격차가 심하지 않아요? 이미 하늘에서 막 날아다니고 있는 상황이라서, 뭐 쟤 날아다니다가 왜 더 속도가 안 나? 막 이런 정도의 느낌 아닌가요? 사실 단일 GPU 관점에서 보면은 AMD MI300이 더 낫다라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얘기하기도 했었고 뭐 그런 일들이 있어요. 네네네. 근데 이게 AI 계산에서 이제 단일 GPU만 쓰는 경우는 특히 빅테크 경우는 굉장히 드물죠. 아예 데이터 센터를 구축해서 막 여러 개, 막 수십 개, 수백 개, 막 일론 머스크는 10만 개 샀다고 했잖아요. 뭐 그렇게 여러 개 엮어가지고 트레이닝을 하고 아니면 추론을 하고 이런 거대한 시스템을 만드는 측면에서 봤을 때 단일 칩의 성능 자체가 중요도가 약간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엔비디아가 계속 이제 쿠다 시스템으로 구축을 해서 AI를 바로바로 활용할 수 있을 만한 생태계를 지원해 놓으니까 물론 이제 그 굉장히 로우 레벨에서 AI 모델을 연구를 하시는 분들은 그냥 그 모델 자체를 그냥 바로 바이너리로 떠가지고 GPU에 넣어가지고 이제 돌리는 형태로 하니까 이제 쿠다라는 그냥 깔끔한 시스템 자체가 필요 없기도 한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 쿠다 쓰거든요. 걔네들끼리 GPU끼리 엮여 있는 상태에서 뭔가를 하고 그러면 뭐 AWS,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 그다음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애저 같은 시스템, 클라우드 회사들이 그런 이제 거대한 LLM 모델을 지원을 하려고 하면은 그런 측면에서는 너무나도 압도적인 지금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갑자기 이제 뭐 아무리 쿠다 생태계에 호환이 된다 한들 AMD GPU를 이제 몇 개 갈아갖고 할 바에 그냥 몇 달 기다리는 거죠, 사실.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업계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뭐 블랙홀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루머라든지 걱정이라는 것이 없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것이 판도를 뒤엎을 정도냐 그러면 그런 거는 아닌데 그냥 저의 느낌에는 야, 저건 뭐 그냥 하늘을 날아다니고 뭐 여기서 저기서 막 점프하고 막 그런 건 그 정도는 아닌가 보네. 뭐 이런 정도의 느낌 아닐까. 근데 딱 그 정도 아닐까 싶긴 한데 오늘 이제 제가 에러님한테 좀 여쭤보고 싶었던 거는 에러님 채널에 보면 야, 이거 엔비디아 곧 망하는 거야? 아니야, 뭐, 망하는 건 아니라도 엔비디아를 위협하는 많은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짐 켈러라든지, 이제 얼마 전에 올렸던 그 셀레브라스라든지, 아니면 또 애플이 또 구글칩 이용한다더라. 이건 뭐냐? 이런 얘기들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헤드라인 뉴스만 보면 엔비디아를 진짜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요거 하나하나 좀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일단 그 짐 켈러라는 분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맞아요. 있으니까 그짐 켈러라는 분은 테슬라, AMD, 인텔 뭐 온갖 거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 갈 때마다 대단한 어떤 프로세서를 설계를 했던 흔히 이제 반도체 설계의 신이라고 반도체 신이라고도 부르고 한참 젊을 때 그렇게 달리고 지금도 굉장히 나이가 많이 드셨는데 지금 이제 텐스토렌트라는 이제 스타트업을 하고 있죠. AI 스타트업을 하고 있는데 AI 칩을 설계를 하는 그런 회사고요.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이제 일단 이 텐스토렌트에서 내놓은 이 웜홀이라는 그 새로운 그 AI 가속기를 말씀을 드리면은 예전에 뭐 이런 한참 우리 AI가 참 주목을 받았을 때 GPU와 NPU의 차이는 뭐냐 뭐 이런 그런 것도 이제 유튜브에도 많이 돌고 뭐 블로그에도 많이 돌고 이렇게 했었잖아요. 맞아요. 결국은 이제 그 현재로서는 그런데 그 거대 언어 모델 LLM을 돌리기 위해서는 엔비디아 거를 안 쓰고 싶지만 진짜 영업 마진 60, 70% 나오면서 하지만 이제 울며 겨자 먹기로 이제 결국은 사와야 되는 현재 상황에서 빅테크들은 지금 대놓고 얘기하잖아요. 자체 집 설계한다고. 그러니까 너네 웬만하면 안 쓰고 싶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이제 반 엔비디아 형태의 어떤 그 움직임들이 있고 그러한 노력 중에 한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은. 그래서 이거 자체가 이제 반도체 뭐 신이 만들었대. 라고 해서 엔비디아의 주도권이 갑자기 바뀐다. 이러한 이제 성급한 결론은 내릴 수가 없고 엔비디아를 대체를 하지는 못하겠지만 엔비디아 걸로 거의 지금 대부분 다 쓰고 있다 보니 이런 것들은 굉장히 비효율적인 것들이 있을 텐데 부터 시작해서 그쪽부터 해서 좀 더 확장을 해 나가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이제 CPU는 이제 뭐 인텔 AMD는 X86 그리고 뭐 ARM 진영은 이제 ARM 아키텍처를 쓰죠, 그러니까. 그리고 리스크5 이런 구조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쿠다라는 아키텍처를 쓰고 있고 결국 이제 그 아키텍처라고 하는 것들이 결국 이 소프트웨어를 짜가지고 하드웨어가 이렇게 동작해 저렇게 동작해 왔다 갔다 하는 특정 어떤 구조 그리고 어떤 명령어 프로토콜이라고 보시면 편할 것 같은데 소프트웨어로 하드웨어를 명령하는 거죠. 뭐 예, 이렇게 하드웨어가 해라, 가만히 해라. 있으면은 하드웨어 전원한다고 해서 이렇게 전력만 왔다 갔다 하지 전류만 흐르지 뭐 알아서 움직이지 않잖아요. 뭔가 그렇죠. 이렇게
인풋이 있고 왔다 갔다 해야지 동작을 하는 거고 그 역할을 이제 소프트웨어로 이제 심어줘야 할 텐데 그런 것들을 하는 이제 기본적인 규칙들이 있는 거죠. 저희가 지금 이제 한국어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어로 네. 얘기를 하니까 서로 알아듣고 하는 것처럼 음흠. 뭔가 그런 언어의 규칙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쿠다라는 시스템에서 이제 NPU도 확장해서 하이브리드로 한 설계로 지금 GPU를 설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짐켈러 같은 경우에는 리스크5라고 하는 그러한 프로토콜 그 아키텍처가 약간 오픈소스 형태로 이거 공짜로 라이센스 비용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하는 그 진영이 있어요. 그러니까 ARM조차도 ARM이 예를 들어 애플도 이제 ARM 명령어 아키텍처만 가져와서 쓰지만 또 그런 식으로 라이센스 주고 퀄컴도 라이센스 주고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레퍼런스 코어 줘가지고 라이센스 줘가지고 라이센스 비용으로 이렇게 돈을 벌게 되는데 리스크5 진영은 각자 그냥 오픈소스니까 각자 이렇게 뭔가 설계를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아키텍처로 설계를 한다라는 거죠. 그만큼 좀 간단하기도 하고. 그래서 기존에 있는 진영보다 굉장히 간단하게 설계를 할 수 있는 형태의 프로토콜이 있는데 이걸 기반으로 짐 켈러라는 사람이 AI 가속기를 좀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좀 새로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접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좀 뭐 비유를 이게 적당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쿠다라고 하는 그런 뭐라고 해야 되죠? 언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언어를 사용하는데 야, 이거 사용하려면 일로 와서 써.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 나라가 있는 거죠. 엔비디아 나라는 쿠다라는 그런 언어를 사용하는 곳이 있어서 그거 사용하려고 엔비디아를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진영을 만들어 놨다면은 리스크5라는 거는 이건 누구나 공짜로 다 쓸 수 있으니까 와서 아무나 써라. 이런 식으로 이제 오픈 네. 소스 기반으로 돼 있는 거라서 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쓸 수 있도록. 근데 그 기반으로 짐 켈러가 뭔가를 했다. 요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뭔지 모르겠지만 엔비디아라는 성이 있는데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은 야, 쿠다라는 그냥 고급 언어를 쓰는 그 해자가 있는 그런 곳에 있는데 와 해가지고 오픈소스 진영에서 야 그걸 짐 켈러를 수장으로 해서 간다 그러니까 딱 얼핏 들었을 때는 야 이거 엔비디아 위험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바로 이제 고민이 되는 거거든요. 언젠가는 그게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거고 텐스토렌트라는 기업은 그걸 목표로 가긴 하겠죠. 근데 짐 켈러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엔비디아 GPU로 완전히 대체를 하기 위해서 이걸 만드는 거 아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강연을 할 때 얘기를 하기도 했거든요. 그 각각의 아키텍처에 강점이 있고 단점이 있을 텐데 리스크5라는 그런 이제 굉장히 그 저전력 타겟으로 되어 있는 오픈소스 진영의 아키텍처는 전력을 낮추면서 효율을 가져가는 것을 우선 목표로 한 다음에 그거를 이제 좀 점차 확장을 해 나가는 여러 개 엮어가지고 했을 때 결국은 전력 측면에서 지금 엔비디아 GPU 막 700W, 1000W 이렇게 막 너무 높은 걸 쓰고 이러니까 막 뭐 변압기도 문제가 되고 데이터 센터 뭐 액체 냉각 이런 것도 다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그 엔비디아의 단점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이제 타겟팅을 해서 뭔가 이제 새로운 시도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번에 나온 칩들이 그래서 뭐 누가 뭐 대량 생산해서 수주를 받았냐라고 하면 또 그렇지 않아요. 이게 약간 좀 이것도 약간 샘플링식으로 약간 좀 전달을 했다라고 보면 되는데 어쨌든 우리가 프로덕트를 이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정도 만들었고 리스크5 진영이라는 그러니까 쿠다 시스템이 아닌 리스크5라는 이것도 오픈 생태계가 있다 보니 이 시스템 안에서 AI 가속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생태계를 만들려는 움직임으로 좀 보입니다. 근데 좀 약간 특징적인 거는 얘가 이제 HBM을 아직은 지금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쓸지도 모르겠는데 아직은 안 썼다라는 거죠. 사실 HBM이 들어가는 순간 가격이 엄청나게 비싸지고 발열 문제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겠죠. 설계를 하고자 하는 철학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큰 것들을 사용하지 않고 뭐 GDDR이라든가 이런 걸 쓰고 하는데 약간 이러한 비슷한 컨셉이 아까 처음 질문하셨을 때 그 세레브라스 얘기 나온 것도 비슷한 맞아요. 컨셉이긴 해요. 그냥 단순히 HBM을 안 쓴다라는 개념에서 보면은 사실 저는 HBM이 이 궁극의 메모리 구조인가라는 측면에서 개인적으로 회의적인 느낌이 있어요. 이게 아 정말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핫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제가 항상 채널에 오신 분들이 지금 투자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네네. 그래도 뭐 지금 어차피 뭐 절대로 엔비디아 못 이게 약간 HBM, SK 하이닉스 절대 못 이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그 말씀 맞아요. 지금의 강점이 있고 지금의 인기가 있는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지금 이제 그쵸, 대체할 그쵸, 수 그쵸. 없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궁극의 뭔가라고 하면은 사실 좀 싶은 게 생산 비용이라든가 물론 생산 비용도 이제 다 줄어들겠지만 다 만들어 놓은 완성된 디램을 가져와가지고 걔네들 또 쌓아가지고 그러니까 얇게 뚫어가지고 하는 그 패키징 자체의 과정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에는 그 너무 비효율적이야라고 생각했던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막 TSV 막 1024개에서 앞으로 2048개 뚫고 하는 이유가 그거 아니면 답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 뭐 여기 닌텐도 스위치 칩이라고 합시다. 여기 원래 그 반도체 칩에 꼬다리들이 이렇게 다 있잖아요. 이 꼬다리들이 다 있으면 요게 신호가 다 나가는 건데
이 칩이 하나만 있으면 이 꼬다리 이 핀들이 요거밖에 없으니까 아무리 빨리 돌려도 1초에 100만 번, 1000만 번, 10억 번, 100억 번 한다라도 이 핀에 한계가 있을 거잖아요. 핀수 자체를 굉장히 많이 늘리면은 어쨌든 지금 AI가 한 방에 처리를 많이 보내야 되는 흔히 이제 밴드위스라고 얘기하죠. 그걸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요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건데 짐 켈러는 이제 그런 경량화 쪽으로 갔다고 하면은 세레브라스는 아예 그냥 패키징에서 칩이 나오기도 전에 웨이퍼 통째로 이게 칩을 만든 거거든요. 그 발상의 전환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냥 아예 키워봐서 그냥 아주 큰 거 하나 만들어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인 것 같은데, 그죠? 반도체 팹에 계신 분들이나 이걸 보면은 발상의 전환이 진짜 맞는 게 누가 저렇게 무식하게 설계를 해? 이게 사실 답이에요. 아, 그러니까. 누가 그런 저런 말도 안 되는 저런 걸 만드냐?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아하. 근데 그걸 진짜 만들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예를 들어 엔비디아 칩이건 아니면은 어허. 뭐 스마트폰에 있는 칩이건 요 이제 까보면은 엔비디아 예를 들어 블랙엘 GPU가 있고 그 음. 주변에 이제 블랙엘 그 원래 그 GPU 근처에 HBM이 이렇게 딱딱딱딱 박혀 있잖아요. 걔네들이 각각 전부 다 별개의 웨이퍼에서 온 애들이거든요. 반도체 웨이퍼가 있으면은 블랙엘은 블랙엘 이렇게 네모나게 이렇게 나온 애들을 이제 우리 웨하스라고 하죠. 웨하스 웨이퍼 안에 웨하스를 똑똑똑 따가지고 그 중에 양품인 애들만 골라갖고 받고 물론 HBM 안에서도 뭐 GDR 이렇게 쌓긴 하지만 어쨌든 네. HBM도 양품 애들을 해갖고 6개 이렇게 받고 각각의 별도의 각각의 다른 웨이퍼에서 온 애들을 이제 같이 패키징해서 만드는 형태가 대부분의 현재 이 칩 구조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메모리랑 레고 블락 같은 걸로 여기서 하나 해가지고 이렇게 붙인다는 거죠. 그렇죠. 프로세싱을 하는 애랑 메모리를 역할을 하는 애들이 별도의 각각 만들어져 가지고 예를 들어 뭐 엔비디아는 엔비디아 팹리스에서 만들고 그 설계한 것들을 TSMC에서 만들어서 GPU를 만드는데 SK 하이닉스가 또 HBM을 따로 이렇게 해가지고 나머지 전체를 이렇게 인터포저로 엮는 구조로 TSMC가 해주잖아요. 별도로 다 만드는 구조인 건데 세레브라스라는 애들은 메모리가 아예 그냥 한 웨이퍼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SRAM 많이 쓰거든요. 원래 그 엔비디아도 SRAM이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 흔히 이제 캐시라고 부르는 거라든가 아니면 그런 것들 다 온칩 안에 그런 레지스터라든가 아니면 메모리 역할을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제 그렇게 안 하는 이유가 있겠죠, 사람들이. 웨이퍼 안에 그렇게 해놓으면은 웨이퍼 자체 그 영역, 걔 메모리가 차지한 영역이 크니까 동일 영역 대비 웨이퍼로 하면은 영역을 차지하는 것만큼 사실 돈이 많이 쓰이는 건 있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라는 거죠. 돈이 많이 들고. SRAM을 아무리 때려 넣어봐야 그 오프칩 메모리, 그러니까 HBM이건 GDDR이건 이런 애들 갖고 와서 바깥에서 이렇게 씹는 애들보다 온칩으로 그렇게 아무리 많이 넣어봐야 진짜 웨이퍼만큼 하지 않는 이상은 이 칩 안에는 이제 한 수십 메가에서 수백 메가가 사실 한계거든요. 요 조그만 칩 하나만 떼면. 근데 진짜 발생의 장인 게 누가 그런 미친 짓을 해 이랬는데 이렇게 만들어갖고 메모리를 많이 박아 넣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HBM을 안 써도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속도도 빨리 하고 정말 지금도 바로 테스트 해보실 수 있거든요. cerebrus.ai 들어가 보시면은 아, 지금 우리도 일반인도 사용할 수가 있어요. 네, 그냥 뭐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계정 있으시면은 그냥 뭐 계정만 이제 들어가서 로그인 하면은 바로 쓸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온칩에서 바로바로 돌아가니까 오프칩 예를 들어 HBM까지 왔다 갔다 할 시간이 안 걸리고 그 안에서 이제 빨리빨리 SRAM에서 쳐내주니까 그게 빨리빨리 처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개념인데 그래서 빠르죠. 정말 빠르고 엔비디아 GPU를 아무리 엮어도 현 세대 그리고 차세대, 차차 세대에도 아무리 엮어도 이 속도가 안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칩 하나로 만든 이거의 단점이 없어질 거냐는 이제 아닌 거죠. 이제 앞으로 더 봐야 된다라는 얘기인 거고 개인적으로는 이거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저거 어차피 못 쓴다. 웨이퍼 짜우러 해봤자 TSMC 5나노 공정 웨이퍼 한 장짜리가 16,000달러인가 16,000달러인가 그러거든요. 2천만 원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뭔가 뭐 좀 뭔가 로직이 오류가 났다가 하면은 그냥 2천만 원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아, 싹 다 버려야 되는구나, 한꺼번에. 아. 네. 이제 10장 만들었는데 수율이 뭐 50%밖에 안 나온다 하면은 그냥 1억 그냥 날아가는 거죠, 계속. 그러니까 그런 측면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세레브라스가 그 G 사이 그 오일 쪽, 오일머니랑 좀 결탁해가지고 그쪽에 뭔가 이렇게 열심히 같이 연구를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바이오 쪽도 좀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 신약 개발 이런 거 약간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약간 자금에 대한 약간 걱정 없이 일단 지르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뭔가 좀 방법을 만들어 가야 되는 상황이라고 봐야지 이게 당장 나와서 엔비디아의 현 체제가 무너진다라고 해석해서는 안 되고 다만 엔비디아가 절대 할 수 없는 굉장한 빠르기를 가지고 있죠. 근데 그거는 그만큼 돈을 많이 때려 넣었기 때문에 그런 구조를 만들었기 때문에로 일단 이해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뭐 대충 어렴풋이 이제 이해하기로는 진짜 발상의 전환으로 작게 만들고 잘 만들고 하는 게 아니고 큰 걸로 해가지고 그냥 한 번에
네. 뭐 하다가 망해가지고 돈 깨져도 뭐 그 중에 하나만 제대로 나오면 뭐 이런 식의 느낌이라고 한다면 제가 그냥 드는 생각이 지난번에 단테님도 얘기해 주셨지만 중국이 이런 것도 하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긴 하더라고요. 또 약간 그런 생각 들던데. 그렇지 않아요? 중국하고 뭔가 있나 싶기도 한데. 예. 그러니까 왜냐면 중국이 지금 AI를 못하는 이유가 엔비디아에서 칩을 못 가져가서인데 그럼 칩 안 받고 그냥 내가 그냥 여러 번 해봐가지고 그 중에 하나 되는 걸로 해가지고 학습시키자 뭐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얼핏 들었습니다. 그리고 뭐 중국 뭐 이번에 또 그 기사 나온 거 보니까 뭐 호주 같은 데다가 데이터 센터 만들어 놓고 거기서 아, 돌린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아, 어차피 이제 데이터 센터로 아예 넘어가 버리면은 사실 네트워크만 좋으면은 꼭 그 로컬에서 돌릴 필요는 없으니까 뭐 그쵸. 그렇게 하다가 뭐 걸렸다라는 기사도 있고 뭐 싱가포르랑 뭐 다른 그 지역들을 통해서 이렇게 그 수입을 한다라는 얘기도 있고 뭐 그렇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엔비디아 이야기하면서 엔비디아 진영을 어떻게든 그 아성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많은 진영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이제 했는데 아직 이렇게 깨기는 어렵다라는 이제 의견이긴 한데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궁극의 그런 반도체는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 단테님 혹시 좀 더 추가로 얘기해 주실 게 있을까요? 딱 이런 느낌인 것 같으니까 지금 엔비디아가 약간 조조와 위나라 약간 이런 네, 맞아요. 느낌이고 지금 이제 나오는 애들은 사실은 냉정하게 말하면 뭐 막 뭐 되게 많잖아요. 사실 이제 뭐 오픈 AI도 뭐 칩을 만들겠다 뭐 이런 기사도 맞아요. 나온 것 같은데 뭐 짐 켈러도 그렇고 냉정하게 말하면 언베코나 유표나 어. 공손찬이나 도겸이나 이 정도 수준이에요. 사실은. 네. 뭐 동탁이나 딱 요 정도 수준이고 근데 어. 이 중에 누군가는 유비가 될 수도 있고 손건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아직은 아니긴 해요. 그래서 이게 왜냐면 결국에 좋은 칩을 만드는 게 능사가 아니라 실제로 만드는 개발자들이 편하게 쓸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쌓아놓은 게 너무 많아서 그래요. 엔비디아 쪽 아하. 생태계가. 이 아하. 생태계에서 갖다 쓸 수 있고 편하고 그리고 음. 원래 AI 개발자들은 다 엔비디아 칩만 썼던 경험이 있어. 그 음. 실제 사람들 머릿속도 엔비디아가 익숙하고. 그러니까 이게 성등의 싸움만은 아니에요. 사실 냉정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 생태계의 싸움이라서 완전히 그러면 다른 입장에서는 다른 그런 회사들은 새로운 생태계를 이제 수많은 개발자들한테 유행을 시켜야 되는데 사실 냉정하게 말하면 제가 말한 이 언베코, 유표, 공손찬, 음. 도겸 동탁 힘 다 합쳐야 돼. 다 합쳐도 지금 엔비디아한테 안 되는데 제가 삼국지로 비유한 이유가 뭐냐면 각자 지금 거병을 했거든요. 연합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거병을 한 거야. 그러면 사실 생태계를 유행시키는 건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다 합쳐서 하면은 그래도 어떻게 좀 비빌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각자 다 따로따로 새로운 길을 가고 있으니까 새로운 개발자들에게 홍보를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저는 좀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이런 그 엔비디아를 무너뜨리겠다라고 하는 진영들이 끊임없이 나오는 이유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엔비디아가 돈을 너무 잘 벌어. 그래서 나도 벌고 싶거든. GP 마진이 저게 웬 말이야. 나도 물장사 하고 싶거든. 그러니까 이제 나도 이것만 잘하면은 천하를 얻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도전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엔비디아 얘기는 요 정도로 좀 마무리를 하고 AI 전반에 대한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면요. AI 버블이래요. 그리고 AI 캐즘이랍니다. 그래서 지금 AI에 대한 걱정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제 주가도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업계에서도 여러 가지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